2026년 초 몇 달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군대에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1일 장거리 공격을 횟수와 피해 규모 모두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선에서는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스크주 경계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중요한 영토 4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탈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성공들만으로도 푸틴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제 푸틴은 새로운 골칫거리, 바로 활공폭탄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미라주 2000 전투기 편대를 이용해 AASM 해머 활공폭탄을 전선의 러시아 진지와 그 뒤에 이른바 근접 후방에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우크라이나의 최신 혁신이 무엇인지, 이것이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푸틴이 이를 막는데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말 우크라이나 미라주 2000 전투기가 러시아 진지에 AASM 해머 활공폭탄을 투하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라주 전투기가 최전선에서 공격 임무에 투입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소규모 미라주 전투기 부대는 주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핵심 요소로서 방어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의 도시들과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해 왔으며 자체 적외선 및 레이더 유도 공대공 미사일로 러시아의 첨단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전투기들을 공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방식의 변화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다른 서방 전투기인 로키드 마틴 F-16 과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모두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최소 38대가 우크라이나 공군에 인도되었으며 네덜란드에서 24대, 노르웨이에서 14대가 제공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제공된 전투기는 주로 도품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덴마크는 추가로 19대, 벨기에는 30대를 약속했으며 일부는 이미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는 2026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미라주 2000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전투기가 2024년 8월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이후 처음 도입된 F-16 역시 수개월 동안 거의 전적으로 도시 상공에서 방어적 공중 순찰 임무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F-16 전력이 수십 대로 늘어나고 나서야 일부가 미국산 순항미사일과 정밀 활강폭탄을 이용한 공격적인 폭격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F-16과 달리 더 많은 미라주가 인도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일부 미라주를 공격 임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두 종류의 전투기를 공격 임무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공격에 사용하는 무기의 종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F-16은 한 번에 최대 8개의 GBU-39B 소구경 폭탄, 즉 SDB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GPS-INS 유도폭탄은 무게가 285더-파운드이며 고고도에서 투하할 경우 최대 40해리까지 사거리를 가집니다. 미국은 2024년 9월 우크라이나의 F-16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GM-154 합동 원거리 무기, 즉 JSO 활공폭탄의 사용도 승인했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F-16이 AGM-158 JASM 스마트 폭탄을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단계 역시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미라주 전투기들도 GBU-39와 JDAMA 같은 또 다른 미국의 유도 활공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프랑스제 활공폭탄을 사용 중입니다. AASM 해머를 만나보시죠. AASM은 아르무르 에어 솔 모듈레르의 약자이고 해머는 하이리 어자일 모듈러 뮤니션 익스텐디드 레인지의 약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전천후 스마트 공대지 스탠드오프 무기입니다. 프랑스 회사 사프란 일렉트로닉스 앤 디펜스에서 설계했으며 근접 항공 지원과 장거리 타격 임무 모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머는 2007년에 프랑스 공군과 해군 항공대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 무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뛰어난 유연성으로 275파운드, 550파운드, 1100파운드, 2200파운드 등 다양한 폭탄 크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의 모듈화 덕분에 다양한 유도 및 추진 시스템을 폭탄에 장착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탄약의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인 SBU-38은 하이브리드 관성 한kop 장치와 GPS 유도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유도 시스템은 기존의 무유도 폭탄을 스마트 유도 폭탄으로 바꿔주며 모든 기상 조건에서 약 33피트의 원형 공산 오차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SBU-54 변형은 기본형 SBU-38 모델에 반능동 레이저 유도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탄약은 레이저로 지정된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움직이는 표적도 훨씬 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SBU-54는 주야간 모두 운용이 가능하며 역동적인 전투 환경에서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SBU-64는 SBU-38에 탑재된 기존의 INS GPS 기능에 더해 영상 적외선 유도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형은 탄약이 메모리에 저장된 참조 이미지와 목표 지역을 일치시킬 수 있게 하여 다양한 환경과 임무 유형에서 주 야간 모두 매우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라주 2000, 이 어떤 버전의 해머를 투하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세 가지 모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양한 버전들은 해머를 근접 항공 지원 임무와 심층 타격 모두에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해머는 원거리에서 발사될 수 있어 항공기가 러시아 방공망의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가지 모두 사거리는 약 43마일이고 길이는 10피트가 조금 넘으며 직경은 약 1피트, 그리고 날개 길이는 2.5피트가 조금 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해머에 어떤 크기의 탄두를 장착하고 있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550파운드 변형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변형이 가장 일반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특히 고정된 표적에 대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해머로 주로 노리고 있는 표적이 바로 이런 종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전장에서 FPV 드론과 광섬유 유도 드론이 널리 사용되면서 전선의 개념이 모호해졌습니다. 두 참호 부대 사이에 무인지대가 형성되던 시대는 이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최전방 진지 뒤쪽에서도 진지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드론을 통한 보급 덕분에 지상 보급망이 끊긴 후에도 그 진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때문에 최전방에서 20마일 이내의 어떤 위치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방 부대를 통제하고 보급하던 기존의 근접 후방 개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근접 후방은 일종의 물류부역, 즉 전선의 실질적인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라주에서 투하된 활공폭탄이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물류구역은 러시아 연대와 여단이 탄약, 연료, 기타 보급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이 회색지대와 그 너머로의 공격을 앞두고 병력을 집결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종 방어가 가장 약하고 병력과 장비가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전방 방공망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이 미라주 전투기가 F-16보다 훨씬 일찍 전선에 활공폭탄을 투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틈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런 날카로운 통찰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최신 뉴스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그리고 다른 주요 분쟁 지역에 대한 심층 분석을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하지만 미라주 활강 폭탄이 도입된 이유가 무엇이든 이 무기는 지난 1, 2년간 전선에서 러시아가 가졌던 주요 이점 중 하나를 상당 부분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글라이드 폭탄, CAB 또는 FAB 글라이드 폭탄으로도 알려진 이 무기는 러시아의 유도 항공 폭탄으로 통합 활강 및 보정 모듈 UMPK를 사용해 구소련 시대의 비유도 FAB 폭탄을 정밀 유도 무기로 변환시킵니다. 글라이드 키트는 날개와 유도 시스템, GPS, 레이저, 적외선 중 하나에 추가해 폭탄이 투하 지점에서 수십 마일을 활강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항공기는 방공망 노출 위험을 줄이며 우크라이나 방어선 후방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FAB 폭탄은 일반적으로 AASM 해머나 GBU-39보다 더 크고 파괴력이 강합니다. FAB 250은 가장 작은 버전으로 250kg, 즉 약 550파운드에 해당하는 폭탄입니다. FAB 1500 버전도 있는데 약 1488파운드 또는 675kg의 폭약이 들어있으며 활공 사거리는 일반적으로 약 30에서 45마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대형 폭탄인 FAB-3000도 있는데 훨씬 더 큰 탄두를 탑재하고 있지만 엄청난 무게와 항력 때문에 활공 사거리는 약 30에서 40마일로 비슷합니다. 최근 러시아는 새로운 활공 폭탄인 UMPB-5R도 도입했습니다. 이 폭탄은 550파운드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중국산 SW800 프로-Y 제트 엔진 덕분에 최대 125마일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활공 폭탄을 대량으로 사용해 요새화된 진지를 파괴하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며 민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미르노라드와 코스티안티누카 같은 도시의 전체 지역이 이 폭탄들 때문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이후로 러시아는 5만 1000개가 넘는 유도 항공폭탄, 주로 FAB와 CAB 활공폭탄을 우크라이나에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은 5717개의 활공폭탄을 사용했는데 이는 2025년 12월보다 2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하루에 가장 많은 활공폭탄이 투하된 기록은 2025년 10월 17일로 이날 268개의 활공폭탄이 투하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기록은 이후 2월 27일에 깨졌는데 러시아군이 하루 만에 328개의 유도 항공폭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F-16과 미라주 전투기에서 투하된 활공폭탄 덕분에 러시아는 뼈아픈 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활공폭탄은 격추하기 어렵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FAB 폭탄은 한 개당 약 2만에서 3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 저렴한 가격 때문에 훨씬 더 비싼 정밀 유도 미사일을 사용해서 격추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시스템으로 FAB 폭탄을 격추한 적이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최대 100개의 활공폭탄을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활공폭탄을 격추하는 데 사용되는 미사일이 그 폭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비싼 상황에서 이런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미사일 비축분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FAB가 매달 수천 발씩 쏟아지고 그 속도도 줄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근원지에서 이를 제거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AB를 탑재한 러시아 폭격기, 특히 SU-34를 치명적인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격추시키려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은 러시아 내의 FAB 폭탄 저장고와 생산시설을 타격해 공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나토는 프랑스의 DWS-1과 같은 활공폭탄 요격 드론을 시험 중인데 이 드론은 비행 중인 활공폭탄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러시아는 현대화된 FAB 폭탄을 산업 규모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장고에는 수십만 개의 소련 시절 키트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2025년 말까지 UMPK를 장착한 이 활공폭탄의 현대화 생산량을 연간 12만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FAB 생산 시설을 공격한 것이 그 일정에 얼마나 차질을 빚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현재 매달 약 3,500개의 활공폭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CAB도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 여러 전선에 대규모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물류 지역과 최전방 도시에 비슷한 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사한 무기를 제대로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활공폭탄을 러시아처럼 쓸지 아니면 또다시 러시아를 능가할 혁신적인 방법을 찾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라주와 F-16에서 투하하는 활공폭탄이 러시아의 무기만큼 효과적이거나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계획의 첫 번째 장애물은 현재 제한된 미라주 전투기 보유 대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F-16 전투기입니다. 러시아는 FAB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4가지 종류의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호이 SU-34 전폭기, 투폴레프 TU-22 M3 장거리 폭격기, 수호이 SU-24 공격기, 그리고 미그-31K 요격기입니다. 러시아는 약 130대의 SU-34, 대략 60대의 TU-22 M3 폭격기, 약 250대의 SU-24가 여전히 운영 중이며 무거운 장거리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특수형 미그-31K는 30대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많아야 수십 대의 F-16과 소수의 미라주 전투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 미라주 전투기 3대를 인도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한 대는 기술적 결함으로 이미 손실되었고 추가로 2대가 2026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투기들을 F-4.5세대의 다소 라팔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로 몇 대가 언제 인도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수량이 그들의 전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유한 전투기가 너무 적고 이 전투기들이 매우 중요한 방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최전선에서 이 전투기들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AASM 해머의 사거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전투기들이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전선에 접근할 때마다 러시아 방공망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보유량이 늘어나고 러시아의 최전방 방공망을 꾸준히 약화시키면 이 문제는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훨씬 더 까다로운 일일 것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만큼 충분한 활공폭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사프란의 AASM 해머 생산량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200, 250기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로 최대 3,000, 4,000기의 재고가 축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한 달에 생산하는 FAB 수보다 적습니다. 2022년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요, 프랑스와 나토의 방위정책 변화, 그리고 몽비송 공장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사프란의 생산 능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프란은 2023년에 약 500개의 해머를 생산했고 2024년에는 830개, 2025년에는 1000개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2024년 프랑스 의회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매년 600개의 AASM 해머 폭탄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군사 비축분에서 긴급하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달성된 생산량 증가로 인해 프랑스의 재고를 보충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새 폭탄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간 600발이라는 수치는 여전히 러시아의 생산 목표에 비해 200배나 적은 양입니다. 이런 속도로는 우크라이나의 활광폭탄이 러시아의 FAB 폭탄처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GBU-39B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라주 전투기가 F-16과 함께 이 폭탄을 탑재하도록 개조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24,000개의 GBU-39B SDB를 조달할 계획을 세웠으며 2005년 생산이 시작된 이후 이미 17,000개 이상이 제작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잉은 연간 2,500개의 폭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의 연간 최소 유지 생산량인 750개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생산량은 2035년까지 생산을 지원하는 69억 달러 규모의 20차 계약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만이 긴급하게 GBU-39B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5월 미국 의회는 폴란드에 1,400발의 GBU-39B를 해외 군사 판매로 승인했으며 이는 나토의 동부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에는 물류 지원, 훈련, 그리고 훈련용 비활성 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는 모로코의 8,600만 달러에 500발, 루마니아의 8,400만 달러에 400발을 판매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이 폭탄의 지속적인 국제적 인기와 통합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약 57,800달러로 추정되는 이 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패트리어트, PAC-3 방공 미사일과 같은 다른 중요한 무기 체계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GBU-39B를 두고 이스라엘이라는 꽤 심각한 경쟁자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팍3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GBU-39B를 받는 순위에서 꽤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과의 충돌 이후 계속되는 적대 행위로 인해 더욱 그렇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국무부는 6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에 2,166발의 GBU-39B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2026년 3월 중동이 불길을 휩싸인 상황에서 보잉은 이스라엘과 직접 계약을 맺고 개당 약 57,800달러의 최대 5,000발의 GBU-39B 폭탄을 공급하는 2억 8,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인도는 약 36개월 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비축량이 부족하거나 이미 다른 용도로 할당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끊임없는 폭격에서 GBU-39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동안 판매된 미사일과 폭탄의 엄청난 양이 소모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PSC-3 미사일의 경우처럼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기 위해 단 3일 만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2년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활공폭탄과 관련해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우선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활공폭탄을 고안하고 생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룬 점을 볼 때 이런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활공폭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5개의 군용 비행장이 성공적으로 타격되었습니다. 군용 항공기 15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에 따르면 비행장과 항공 인프라에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 특수부대가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 항공우주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정말 뼈아픈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나쁜 소식은 이러한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형 항공기 제조사 투폴레프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은 이 회사가 생산하는 핵심 전략 폭격기와 민군 겸용 여객기의 주문을 이행하는데 점점 더 큰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두 가지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공군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와 그 전력을 뒷받침하는 군산 복합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SBU가 주장한 러시아의 손실은 러시아 군용 항공기 체계에 가해진 유일한 손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들은 SBU의 알파 부대가 2025년에만 이룬 성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 밝히겠지만 이것은 러시아 손실에 대한 그들의 전체 기여 중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U 알파 그룹은 이전에는 SBU의 특수작전센터 A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최정예 특수작전부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델타포스와 네이비실 팀6 또는 영국의 SAS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성 높은 대응 부대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대는 대테러, 직접행동, 인질구출, 곡가치 표적작전, 특수정찰, 그리고 파괴 공작을 전문으로 합니다. 러시아 전선 뒤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에는 보통 알파 부대가 투입됩니다. 이 부대는 1994년에 창설되었으며 2014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호스토멜, 하르키우, 바흐무트, 그리고 2024, 2025년 쿠르스크 공세와 같은 주요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알파 부대는 2022년 키예프 근처에서 러시아군 수송대를 기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포크로스크 전투에서만 9,500명 이상의 러시아 병력을 제거하고 수천 대의 적 자산을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대령이자 정부 국가안보, 국방, 정보위원회 서기인 로만 코스텐코에 따르면 2025년 중반까지 알파 부대는 전선과 적진 후방을 막론하고 전체 방위군이 제거한 적 목표물 중 약 10%를 제거하는 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그는 우크라이나 의회인 베르호우나 라다에서 알파 부대의 규모와 역량을 신속하게 확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대의 규모를 수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장하고 알파 부대원들에게 임무에 따라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2025년 7월에 채택되었습니다. 알파 부대가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받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카미카제 FPV 드론 부대의 확고한 리더십, 특히 스파이더웹 작전과 같은 심층 타격 작전에서의 활약 때문입니다. 알파 부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한 달 전에 있었던 이 전설적인 작전은 러시아 내부에서 러시아 공군기지를 기습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드론 부품을 러시아로 밀반입한 뒤 현지에서 조립하여 특별히 제작된 트럭에 실었고 인근 공군기지에서 드론을 발사해 러시아군을 완전히 기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핵보복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목표는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부대였는데
이 폭격기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의 조건에 따라 노출된 채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곧 만료될 예정인 핵 군비 통제 조약은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들이 상대방의 위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노출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파이더웹 작전은 적어도 이번 세기 아니면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기발하며 중대한 비대칭 공격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손댈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올레냐, 벨라야, 그리고 이바노바 시부르니 공군기지에서 러시아 폭격기들이 불타는 모습과 영상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공격 직후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공기 수십 대를 작전 불능 상태로 만들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영구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로뉴스와 다른 주요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전력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손상되거나 파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5개 기지 전체에는 Tu-95형 폭격기 가 7, 8대 있었고 올레냐에는 4대, 나머지는 벨랴에 있었으며 벨랴에는 Tu-22M3 폭격기 가 4대 있었습니다. 올레냐에는 안토노프 AN-12 수송기와 이바노바 세베르니에는 표적으로 삼은 베리에프 A-50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가 2대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말하자면 2대의 A-50이 손상된다면 러시아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가격이 약 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운영 중인 A-50이 10대도 채 되지 않으며 이들은 러시아 공군 작전을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전체 보유 기체의 5분의 1을 잃는 것은 러시아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신형 항공기 인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피해를 입거나 파괴된 폭격기들은 A-50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Tu-95M은 대략 5천만에서 1억 2,500만 달러, 그리고 현대화된 Tu-22M3은 각각 4천만에서 1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직 항공기 피해만으로도 러시아가 스파이더웹 작전에서 입은 총 손실액은 약 21억 달러에 달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 주장했던 70억 달러의 피해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러시아 항공우주군에게는 여전히 큰 타격입니다. 이들이 모두 영구적으로 작전에서 제외되었다고 가정하면 스파이더웹 작전에서 타격을 입은 12대의 폭격기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전력의 약 10%에 해당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3분의 1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026년을 위해 책정된 1,600억 달러가 넘는 국방 예산, 즉 연방 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예산을 가진 러시아는 파괴된 폭격기를 교체할 자금이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체 폭격기 아니면 새로운 폭격기라도 확보하는 것은 푸틴에게 단순히 루블을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투폴레프 95의 원래 M형과 더 현대적인 MSM, 그리고 투폴레프 22M3 모두 소련 시절의 항공기이며 제조사인 투폴레프는 더 이상 새로운 기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폭격기들이 퇴역하게 되면 동일한 기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말하자면 저희가 매주 이 군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독특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투폴레프 95는 1952년에 처음 비행했으며 여전히 러시아의 주력 장거리 터보프로 폭격기입니다. 비록 오래된 기체이지만 이 항공기의 긴 항속거리, 핵미사일 탑재 능력, 그리고 독특한 프로펠러 소음 덕분에 여전히 러시아의 억제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남아있는 투폴레프 95 기체의 수명을 2040년대까지 연장하기 위해 2015년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각 투폴레프 95 MSM 개조에는 새로운 NK-12 NPM 엔진, SOY-021 위상 배열 레이더, 러시아의 GPS인 글로나스 기반 항법 시스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조종석 디스플레이, 그리고 KH-101 순항미사일 발사 모듈이 설치됩니다. 각 업그레이드에는 약 5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항공기 한 대당 매년 추가로 300만, 500만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비창 수준의 점검, 프로펠러 밸런싱, 부식 방지, 승무원 훈련, 그리고 핵 안전 인증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노후된 기체를 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 이전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터보프롭인 NK12 터보프로브 예비 부품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리버싱 사이클, 기어박스의 오버홀만 해도 1500 비행시간마다 수백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례 없는 경제 제재는 그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티타늄과 알루미늄 가격이 28% 상승하면서 외피 패널 교체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품들이 현재 보관 중인 기체에서 떼어내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조 한 대당 5천만 달러가 들더라도 Tu-95는 러시아에게 비용 대비 억제력 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295기는 미국의 최신 B-2 스피릿과 앞으로 나올 B-21 레이더 전략 폭격기, 그리고 295기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구형 B-52 폭격기보다도 운용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9,300 마일의 비행 반경 덕분에 승무원들은 적의 방공망 바깥 먼 거리에서 은밀한 KH-101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수십억 달러짜리 스텔스 기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미 앙게스 2와 우크라인카 공군기지, 그리고 잘 갖춰진 활주로 등 Tu-95의 정기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오랫동안 구축해왔습니다. 침공 이전에 러시아는 약 50대 투폴레프 95가 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쟁 중에 총 7대에서 10대 사이를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기체의 약 80%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친 기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곧 알게 될 푸틴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Tu-22M3도 마찬가지입니다. 222M3는 이전의 Tu-22M1과 M 버전에서 발전한 기종입니다. Tu-22M1은 1971년 7월에 처음 비행했으며 Tu-22M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으로 전투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Tu-22M3은 1977년에 첫 비행을 완료했고 1983년에 전력에 편입되었으며 1995년 러시아가 체첸에서 전투작전에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Tu-22M3은 길이 139피트, 최대 날개폭 112피트, 높이 36피트이며 최대 공중량은 약 11만 7천 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7만 9천 파운드입니다. 이 항공기는 순항 속도가 시속 559정마일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1429정마일입니다. 그리고 최대 4만 6천 피트에 가까운 고도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은 4,350마일입니다. 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러시아의 핵 억제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폭격기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도 썼습니다. 이 폭격기는 KH-32 미사일, KH-15 또는 KH-15P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최신 유도 모듈이 장착된 FAB 활공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무기들로 최전선 우크라이나 진지와 거주지를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u-95와 마찬가지로 이 폭격기도 현대전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습니다. 2017년 러시아 국방부는 운용 중인 60대의 Tu-22M3 중 절반을 첨단 Tu-22M3M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화된 항공기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투폴레프의 카잔 항공공장에서 출고되었고 2018년 12월 28일에 첫 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특히 러시아의 침공과 그에 따른 제재가 시작된 이후로는 진전이 극적으로 정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 최대 9대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 추가로 업그레이드된 Tu-22M3는 단 한 대만 인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에게 더 우려스러운 점은 새로운 기체 생산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남아있는 28대 중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체가 혹은 단 한 대라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제조사인 투폴레프는 분명히 자사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투폴레프를 상대로 소송을 점점 더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문제의 원인은 투폴레프의 거대한 카잔 항공 공장, 즉 카즈에서의 생산 능력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목 현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Tu-95와 Tu-22M3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3원 체계의 세 번째이자 가장 현대적인 축인
신형 Tu-160M 폭격기와 214 이중용도 민간항공기 2대도 함께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 소송에서 드러나듯이 이 공장은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제때 납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전년도 여름 러시아 국방부가 투폴레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2025년 1월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최초 청구 금액은 3억 6천만 루블, 약 470만 달러이었으나 이후 30억 루블, 약 4천만 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투폴레프에게 30억 루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는 약속 이행 지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러시아 국방부가 투폴레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고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2019년에는 항공기 수리 기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투폴레프로부터 46억 루블, 약 6천만 달러를 회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법원은 청구를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 금액을 1,300만 루블로 줄였고 이는 약 6,100만 달러에서 17만 2천 달러로 감소한 것입니다. 2025년 5월 판결 이후 11월에 국방부는 투폴레프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민사법적 관계에 대한 경제적 분쟁으로 인해 9억 3천만 루블, 약 1,230만 달러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역시 투폴레프가 폭격기 생산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과 거의 확실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SBS 급습부대 413년대의 군인이자 국방분석가인 이반 키리체프스키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가 요구한 총 39억 루블은 많아야 Tu-95MS 한 대의 수리 또는 개조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투폴레프가 러시아군에 납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의 납품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소송 외에도 투폴레프는 2025년에 석유 및 가스 대기업 타트네프트로부터 타트네프트의 항공사 UBT 에어로의 214 항공기 2대를 납품하지 않은 이유로 2차례 소송을 당했습니다. 2022년 이 항공사는 카잔에서 생산된 Tu-214 4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2대의 항공기는 2024년 10월에 인도될 예정이었고 나머지 2대는 2025년 9월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타트네프는 투폴레프와 카즈를 상대로 각각 62억 루블, 약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소송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5년 여름 타타르스탄 중재법원은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투폴레프에게 부당이득금 56억 루블, 벌금 5억 5,600만 루블, 그리고 국가수수료 800만 루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을 합치면 약 8,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투폴레프가 첫 번째 항공기에 대해 타트네프로부터 받은 성금을 반환했지만 두 번째 항공기에 대한 자금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흥미롭게도 투폴레프는 납품 실패의 원인을 국가 방위 주문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위 주문이 전체 생산의 85%를 차지하지만 수익은 약 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투폴레프는 2027년 이후에야 Tu-214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엄청난 지연입니다. 즉, 당사자 스스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시스템상 중요한 기업이 러시아 정부의 요구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업 고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투폴레프는 Tu-214 2대와 개조된 Tu-295, Tu-222M3의 인도 지연뿐만 아니라 새로운 Tu-160M의 인도 기한도 놓쳤습니다. 4대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첫 2대는 결국 2025년 말에야 인도되었습니다. 남은 기체들은 아직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연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폴레프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타트네프 소송이 합의된 지 몇 달 후 타트네프는 약 1억 1,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117억 루블의 새로운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투폴레프는 부분 합의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투폴레프의 모회사인 통합 항공기 제작사 UAC 및 UAC는 2년 만에 두 번째 로투폴레프의 경영진을 교체했습니다. 회사 대표인 알렉산드르 보브리셰프 76는
37세의 유리 암브로시모프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는 90년대 카즈를 이끌었던 유리 리트비노프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회사의 재무 및 경제 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UAC는 보브리셰프가 국가 방위 명령에 따른 군사장비 공급과 관련된 임무를 완수한 후 자신의 직위를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이번 대표 교체는 이러한 소송과 지속적인 납품 문제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UAC는 타스통신에 새로운 경영진의 주요 임무가 증가하는 생산 프로그램의 실행과 TU-214 프로그램 계획의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확약에도 불구하고 납품 부족은 지속적인 군사작전 속에서 러시아가 확대된 전략 항공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불편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0월에 타타르스탄의 수장 루스탄 미니카노프는 두 대의 214 여객기 대량 생산을 위한 주요 산업시설이 올해 가동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적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알파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군용 항공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SBU가 2025년 활동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괴된 러시아 항공기 15대에는 Su-30SM, Su-34, Su-27, Su-24, MiG-31 등 고정익 전투기 11대와 Mi-8, Mi-26, Mi-28, 헬리콥터 3대, 그리고 AN-26 수송기 1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집계에 스파이더웹 작전에서 손상된 Tu-95와 22M3 폭격기 2대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군대의 다른 부문들도 작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타격한 것만 인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파괴된 항공기들은 러시아의 핵심 전술 및 작전 항공 전력의 단면을 보여주며 제공권 장악, 타격, 요격, 수송, 회전익 지원 역할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Su-30SM의 손실은 러시아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방공과 공격 항공 작전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킵니다. Su-34, 즉 러시아의 주력 전선 폭격기의 손실은 곧 FAB 활공폭탄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u-27과 Su-24는 구식이며 주로 타격기 호위와 같은 보조 역할을 수행하지만 미그-31 요격기는 러시아 방공 체계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항공기는 전략 폭격기나 순항미사일과 같은 고속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KH-47M2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으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투폴레프가 생산하지 않은 항공기의 교체에 관해서는 러시아는 폭격기에서 겪는 것과 같은 문제를 거의 겪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루시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 기간 동안 최소 135대의 신형 전투기를 인도받았습니다. 여기에는 55에서 60대의 Su-35, 20대의 신형 스텔스기로 알려진 Su-57, 최대 50대의 Su-34M, 그리고 20, 25대의 다양한 버전의 MiG-31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도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루시 보고서는 전쟁 중 격추된 러시아 항공기가 400대가 넘는다는 우크라이나 공식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실제로는 격추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고정익 항공기가 약 130대에 가깝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러시아 전투기 전력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치명적 수준까지 줄어들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실제로 푸틴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난 12월 말 푸틴은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 생산을 22배나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차 생산은 2.2배, 군용 항공기는 4.6배, 전자전 장비는 12.5배, 로켓포 무기는 9.6배 증가했으며 타격 무기와 탄약 생산은 무려 22배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푸틴이 TV 성명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크렘린에서 국방산업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말이죠. 게다가 아레스니크, 보로베스니크, 포세이돈, 아방가르드 같은 새로운 첨단 장거리 무기 체계가 도입되면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예전처럼 핵 억지력으로서 그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략 및 기술 분석 센터의 소장인 루슬란 푸오프와 같은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미 러시아가 탱크나 폭격기 같은 구식 군사기술을 계속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FPV 드론과 같은 훨씬 저렴하고 첨단 무기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지나치게 취약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체계는 폐기하고 미사일과 드론 같은 현대 무기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날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새롭게 개발한 무기가 아닙니다. 혁신적인 드론이나 특별한 임무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큰 비밀은 스카이 마스터들이 그 영공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마스터들은 우크라이나 출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네덜란드인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한 최대 레드라인을 무시하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비행 중입니다. 적어도 이는 처음에 인텔리전스 온라인에서 발표되고 이후 널리 퍼진 프랑스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충격적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영상에서 조금 뒤에 공개할 비밀 속의 비밀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게이트부터 에비에이셔니스트가 기본 내용을 다룹니다. 프랑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 조종사로 구성된 혼합 비행대를 창설했으며 이들은 F-16으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놀라운 주장에 대해 한 가지 말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F-16을 가장 많이 제공한 국가 중 하나로 2025년 5월 말까지 미국산 기체 24대를 인도했습니다.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가 이 기체들을 운용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믿기 힘든 이 보도는 최근 몇 주 동안 이 혼성부대가 창설되었으며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임시계약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NN은 이 부대가 극비리에 창설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나토가 축적한 공중전 지식을 우크라이나 영공의 현실에 맞게 접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임시계약으로 고용하고 있는 조종사들은 모두 전쟁 베테랑으로 이전에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F-16에 탑재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최대한 활용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고서가 우크라이나가 외국인 전투원을 군대에 모집하고 있다는 또 다른 확인이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그것은 큰 비밀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전략적으로 서투른 소모전을 위해 많은 외국인 병사를 속여 모집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대의에 동참할 외국인 전투원 모집을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전담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방위군이라고 불리는 이 대규모 부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해외에서 온 대규모 전투원들을 조직할 수 있도록 존재합니다. 이 조직의 모집센터에 따르면 75개국에서 온 전투원들이 이 군단에 합류했으며 군단은 우크라이나군 지상군의 지휘하에 여러 대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엄정하자면 분리되어 있다고 해야 합니다. 분리되어 있다가 분리되었다로 변경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외국인 전투병을 활용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반전으로 우크라이나 방위국제군단은 2025년 말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그 군단에 가입했던 모든 전투원들은 우크라이나군 전체로 흩어졌고 그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BBC에 따르면 이 조직을 구성했던 4개 군단 중 2개는 이미 2025년 12월 중순까지 우크라이나 돌격부대로 통합되었습니다. 또 다른 군단은 통합 과정에 있었고 4번째 군단은 훈련센터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군단들의 지원에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우게 된 걸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자국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푸틴이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맹렬한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한 일종의 우회책이죠. 조종사가 자국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지 않다면 기술적으로는 그 조종사는 나토 소속 조종사가 아닙니다. 물론 곧 살펴보겠지만 러시아는 어떤 방식도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어떻게 들어왔든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에서 짚고 넘어갈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 전문 매체 The Aviationist는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와 6개월 계약을 맺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들이 나라 안팎으로 교대할 수 있으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서방 항공기에 대해 누구보다 잘하는 조종사들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아직 독립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인텔리전스 온라인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공군부대를 진지한 군사사단으로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 조종사들을 탈진할 때까지 비행시키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려는 의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조종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들이 조종하는 전투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으며 소중한 자원봉사자들이 잘 대우받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푸틴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또 다른 조치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네덜란드 조종사들과 비밀 부대가 거의 매일 방공 임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임무들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항공기를 이용해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예를 들어 샤이드와 유사한 러시아 계란, 그리고 러시아의 KH-101 및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 방법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임무에서 우크라이나는 네덜란드 조종사가 러시아 병사가 아닌 무생물 표적만 공격하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푸틴이 나토 훈련 조종사가 러시아 병사를 죽인다고 주장하지 못해 명분을 잃게 됩니다. 이건 정말 똑똑한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조종사 활용은 최근 드러난 사실 때문에 더욱 영리해 보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기여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스나이퍼, 어드밴스드 표적 지시 포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항공 전문 매체 The Aviationist는 이 장비가 표적 지정과 거리 식별에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이런 포드 사용법을 배워야 하며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실시간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밀 안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항상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셔서 헤드라인 너머의 진실을 확인하고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밀 중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항공부대에는 네덜란드 조종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조종사들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 조종사들뿐만 아니라 미국 조종사들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종사 중 한 명은 아프가니스탄 분쟁 참전 용사로 여러 번 전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중동, 아마 이라크 전쟁 때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네덜란드 동료들과 합류하게 되는데 이들 중 다수는 요격과 현대 공중전 분야의 첨단 훈련으로 유명한 유럽의 주요 공중전 학교를 졸업한 이들입니다. 에이비에이셔니스트는 인텔리전스 온라인의 폭로 내용은 직접 보도합니다. 보고서의 이 부분이 다소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자국군인, 전직이든 아니든 우크라이나에서 일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보유국 중 하나와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베테랑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일이 생각만큼 미친 짓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조종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가 그레이엄에게 아이디어를 준 건가요? 사실 그레이엄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젤렌스키가 이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시 그레이엄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싶어하는 은퇴한 F-16 조종사들을 우크라이나가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조종사 훈련 완료 전까지 돕기 위해 나토 국가 은퇴 조종사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레이엄은 이 방식이 우크라이나가 F-16 전투기를 더 빨리 쓸 수 있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제안한 베테랑들이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받아 결국 전투 임무까지 수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어쩌면 끝내 답이 나오지 않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항공부대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와 러시아와 나토 간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곧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먼저 다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프랑스의 논란이 된 보도에 대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 홍보부장 유리 이그나트가 이미 네덜란드와 미국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프랑스 매체 인텔리전스 온라인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미국, 네덜란드 조종사들로 구성된 비밀 F-16 비행대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가 비행대를 이끈다고 이그나트가 농담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 거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비밀 비행부대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은 누군가 그 비밀이 뭔지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떠벌리지 않는 겁니다. 즉, 이그나트는 실제로 부대가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그 흔적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서방 베테랑 조종사들에게 얼마나 지원받는지 훈련이나 임무 수행을 포함해 정말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종사들 역시 자신들의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의 격화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용병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의 참여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지만 중요한 점은 비밀 부대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게 비밀 부대라는 거죠. 존재를 부인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비밀 항공부대 소식이 전해진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러시아가 또다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감행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이 공격에 대해 보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APKWS-2 유도 로켓을 사용해 F-16 전투기를 대량 드론 사냥꾼으로 변신시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보낸 대다수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총합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2월 16일에서 17일 밤 사이에 벌어진 공격 동안 40만 125개 표적 중 392개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격추된 발사체 중에는 러시아의 드론 367대, KH-101 순항미사일 20기,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4기, 그리고 KH-59 또는 KH-69 유도 공대지 미사일 1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초반 무심코 던진 말을 기억하는 분들은 방금 KH-101 언급에 귀가 번쩍 뜨였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인텔리전스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조종사 부대가 이 특정 미사일을 격추하는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가장 명백한 질문이 있습니다. 2월 16일 밤 하늘에는 네덜란드나 미국 조종사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있었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방어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APKWS-2 로켓 사용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아미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이 탄약은 회전익기, 고정익기, 무인 플랫폼에서 발사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가 이 무기들과 호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압니다. 이 로켓들은 또한 저렴해서 한 기당 약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정도입니다. 이 가격은 러시아의 샤이드 드론과 거의 비슷해서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데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로켓이 더 저렴하길 바라지만 비슷한 가격이라도 드론 격추에 수십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쓰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의 진짜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X에 공유한 영상에서 드러납니다. 그 영상에는 대규모 러시아 공격 중 F-16 전투기들이 수행한 여러 차례의 타격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약 19초 지점에서 조준 시스템이 러시아 드론으로 보이는 표적을 포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잠시 후 APKWS-2의 비행 특성을 모두 가진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는 발사체에 의해 그 드론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공격은 AN/AQ-33 스나이퍼 고급 조준 포드를 통해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화면 인터페이스가 공개된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의 중앙 부분만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러시아의 공습 중 KH-101이 격추됐다는 언급에 귀가 솔깃했다면 이제는 귀가 거의 날아갈 정도일 겁니다. 스나이퍼 고급 조준 포드는 인텔리전스 온라인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미국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가 2월 16일 밤과 17일에 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종류의 포드입니다. 물론 이것이 최근 공격을 저지한 데에 소문으로 돌고 있는 비밀 외국 항공부대가 실제로 관여했다는 공식적인 확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계속 쌓이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 부대가 실제로는 정말 존재하고 프랑스 보고서에서 말한 대로 정확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세부 사항들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만약 인텔리전스 온라인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이 부대의 존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명확한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분노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분노하고 있죠. 러시아 뉴스 통신사 타스는 이미 푸틴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두려워하는 것들을 대신 말하는 러시아 측 대변자들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비행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이미 비꼬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헤이그는 키이우에 퇴역한 F-16 전투기 24대를 제공했습니다. 이제는 퇴역한 조종사들까지 버려진 장비 목록에 추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곧 이 조종사들이 탄 항공기가 격추될 것 같습니다.
자하로바는 이것이 네덜란드식 실용주의의 극명한 예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가 2025년 6월 이후 F-16을 한 대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눈이 먼 듯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항공기 격추 기록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비행 실력이 향상되고 네덜란드 조종사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빈정거림은 이후 노골적인 위선으로 바뀌었고 용병은 국제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제네바 협약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요? 러시아가 그렇게 주장하나요?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서 전체 용병, 준군사 조직을 운영하는 나라가 국제법을 거론하겠다는 겁니다. 2026년 초 최소 18,000명의 외국인 용병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된 그 나라는 실제로 더 많은 용병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그런 논리로 버티려 한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 다리는 무릎, 발목, 정강이 뼈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명분이 없고 용병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외국인 전투병을 러시아보다 더 잘 활용하는 건 우크라이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적어도 나토로서는 더 우려되는 점은 소위 비밀 조종사들이 네덜란드와 미국 출신이며 두 나라 모두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입니다. 조종사들이 더 이상 복무하지 않는 베테랑이라는 점을 제쳐두고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나토 병력을 자신들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며 이는 급격한 확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평화협정 이후 나토가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가능성조차도 러시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핵 군축운동이 지적하듯이 프랑스와 영국 모두 평화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외국군, 기지 또는 군사 인프라는 직접적인 외세 개입의 증거로 간주되어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와 미국 조종사들도 같은 식으로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긴장 고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우선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된 전체 보고서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역시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공에 외국인 조종사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종사들은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하는 임무를 매우 신중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F-16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네덜란드나 미국 조종사를 우연히 사살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토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경우 러시아가 하겠다고 하는 대응만큼이나 큰 나토의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소문일 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에비에이셔니스트가 지적했듯이 서방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소문은 오랫동안 공식적인 확인 없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 가장 근접한 것이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전면 부인한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보도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에게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러시아는 원하는 모든 위협을 내세울 수 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그 위협들은 나토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전 세계를 속이려 썼던 허위 정보 전술을 러시아에 기꺼이 사용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미국 조종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지 아니면 소문인지 러시아는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비밀 유지에 더 능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의 비밀을 곧 밝힐 생각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드론은 멀리까지 느리게 날아갑니다. 이 드론들은 위험하고 우크라이나가 F-16 같은 전투기로 미사일을 격추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공군력으로 격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방금 한 일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 조종사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무기로 드론을 순식간에 격추시켰으며 이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놀라운 성과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사격이 왜 예상보다 어려웠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격추 장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월 8일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밖에 되지 않는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장면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계란이 드론, 이 지상 사람들 위로 날아가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채웁니다. 드론은 목표 지점을 향해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드론이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던 사람은 폭발의 규모에 놀라 잠시 움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카메라를 다시 하늘로 돌려 무엇이 피해를 입혔는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가 지나가고 산산조각 난 드론의 작은 조각들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영상 공개 직후 이번 공격 관련 세부 정보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더 에비에이셔니스트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은 이 드론이 이란의 샤히드 136을 기반으로 한 러시아의 계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것이 러시아가 장거리 전략에 사용한 드론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1월 한 달에 우크라이나에 6,000대 넘는 공격 드론을 발사한 것을 봤습니다. F-16의 경우 우크라이나 제107 독립항공비행단 소속 대원이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의 계란이를 격추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도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F-16 전투기는 러시아의 장거리 드론이 낼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엄청난 속도로 비행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즉각적인 위험을 만듭니다. TU 포스트가 지적했듯이 전문가들은 방금 카메라에 포착된 것과 같은 교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F-16과 계란이가 맞붙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F-16은 고도에서 마하 2의 최대 속도, 즉 시속 약 1,500마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인 F-16은 러시아의 드론을 상대하기 위해 비교적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 자체로도 위험한 일이라 최고 속도보다는 느리게 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F-16이 수백 마일로 러시아 드론에 접근하려 음속을 돌파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계란이는 순항 속도가 약 180km, 즉 약 101마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장하는 제트 엔진 버전의 드론도 있는데 이 드론은 시속 800km, 즉 약 500마일에 조금 못 미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촬영된 드론이 변형 중 하나였다 해도 실제로 이 속도로 비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도에서 드론은 관찰자들 머리 위를 빠르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럼 영상 속 계란이가 느린 버전 중 하나였다고 해봅시다. 즉, 우크라이나가 계란이보다 20배 빠른 기체로 그 드론을 격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올림픽급 단거리 선수를 눈을 가린 채 뒤로 달리는 사람과 겨루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이점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비싼 미사일을 쓸 수도 있었지만 버전에 따라 거의 40만 달러 나듭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2만에서 5만 달러 정도에 만드는 드론을 격추하는 데에는 이상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는 다른 무기를 사용했으며 그 무기가 왜 더 위험했는지 곧 설명하겠습니다. 이 무기 사용은 올림픽 선수대 눈가린 역주자 비유에 새로운 반전을 줍니다. 이제 올림픽 선수는 역주자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임무는 역주자와 충돌하지 않고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총만 있고 매우 빠르게 달립니다. 우리가 본 영상과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는 드론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거나 사격 준비 중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오발이나 계산 실수만으로도 재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충돌이 일어났다면 드론보다 최소 2배 큰 계란이의 폭발, 이 F-16 조종사를 집어삼켰을 것입니다. 그 조종사는 첫 시도에 꼭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선택된 무기는 임무를 쉽게 해주지 않았고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The Aviationis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F-16의 M61 벌컨 기관포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이 무기는 결코 나쁜 무기가 아닙니다. 20mm 탄환을 분당 6,000발의 속도로 쏠 수 있어서 탄환이 명중하기만 하면 샤이드 타입 드론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명중시키는 것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기관포를 사용하는 것이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이지만 조종사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을 최대한 빨리 공격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History Online에 따르면 이 기관포의 유효 사거리는 600m, 즉 약 2000피트 미만에 불과합니다. 즉, 마하 2로 비행하는 F-16, 이 러시아 드론의 기관포를 쓰려면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유효 사거리에 도달하면 F-16은 초당 2200피트로 비행해 그 거리를 1초도 안 돼 빠르게 통과합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최고 속도로 비행할 때 방아쇠를 당기고 러시아 드론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마하 1로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완벽하게 정확한 격추를 해내기까지 2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F-16 이 드론과 충돌할 가능성이 생기기 전이죠. 초당 100발을 쏠 수 있는 기관포를 가지고 있어도 그 탄환들이 목표에 명중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일 뿐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는 The Aviationist에 따르면 이는 공대공 미사일 원거리 발사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성공한다면 매우 효과적이지만 실수가 발생하면 항공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까지도 빠르게 잃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들이 우리가 방금 본 것과 같은 격추를 해내기 위해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담긴 아이러니와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겪은 또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F-16이 미사일이나 다른 항공기와 같은 전통적인 위협을 상대할 때 전투기로서 매우 효과적인 이유가 드론을 상대로 사용할 때는 오히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일까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초음속 속도는 F-16의 요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빠르게 움직이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따라잡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드론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F-16, 이 한 종류의 무기와 속도를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속도는 앞서 언급했던 공중 충돌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 중에 F-16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2025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3대가 추락했으며 최근 사고는 M61 기관포로 공중 표적을 공격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군사 전문가 웨스 오도넬은 F-16 이 순항 미사일이나 접근 중인 드론을 격추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기체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 전 4개의 표적 중 3개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16 전투기는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전투기를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조종한 뒤 제때 탈출에 성공했고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현재 조종사가 M61로 격추하려던 표적 중 F-16에 맞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계 결함이나 느린 표적 대응을 위한 조종사의 과도한 기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2월에 임무를 수행한 F-16 조종사도 자신의 행동이 매우 위험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그런 행동이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했고 그 위험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는 러시아 드론을 향해 돌진하며 또 다른 걱정거리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에비에이셔니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게란드 드론에 구 K333 베르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온전한 드론이 착륙하면서 발견되었는데 그 드론 위에 베르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게란드 이 상단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은 소련시대 R-60 적외선 유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돼 드론을 요격하러 접근하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향해 발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란드, 이 드론에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몇 대 장착됐는지 우크라이나가 격추한 드론에 이 미사일이 있었는지는 영상에서 하부만 보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 개조된 장거리 드론을 사용 중인 것은 확실합니다. 즉 일부 게란드, 이 드론, 이 F-16 전투기에 반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극복하려면 우크라이나에 특별한 조종사가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크라이나에는 그런 특별한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첫 번째 F-16 전투기가 2023년 12월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조종사들을 F-16 운용 훈련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포스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들은 영국 왕립공군과 함께 훈련을 받아왔으며 RAF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추가 훈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6명의 조종사로 시작해 이후 더 많은 조종사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련 시대의 러시아 항공기를 조종하던 경력을 뒤로하고 F-16을 새롭게 배우는 위험과 F-16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항공 분야의 전문 영어를 배우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또 다른 10명의 조종사들은 어학과정을 마쳤지만 영국에 남아 비행훈련을 계속하고 원심 분리기 훈련과 항공의학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이미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훈련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현재 영국 국방참모총장이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기 시작했을 때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리처드 나이팅경 공군 참모총장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루프트바페와 싸웠던 재능 있는 조종사들을 일컫는 The Few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리처드 나이팅경은 여러분을 이곳 영국에서 맞이하고 훈련시킬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 동기부여, 전문적인 기술, 용기,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에 대한 완전한 집중으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처음부터 F-16에 적합한 자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에 첫 F-16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이후로 우리가 본 것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단순히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 이상을 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를 발전시키고 혁신하며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F-16을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1월까지 우크라이나의 F-16 조종사들은 거의 순식간에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달 우크라이나 조종사 1명이 한 임무에서 러시아 순항미사일 6기를 격추해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위협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F-16 전투기는 2024년 50주년을 맞았습니다.
F-16은 새로운 기체가 아니며 50년 동안 누군가가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2025년 1월에 해낸 것과 같은 일을 해낼 수도 있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서방 전투기를 얻기 전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공군 출신 베너버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서방식 구현과 냉전된 증거 파성이다. 미국 공군 출신 베너버,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실제로 정말 낮게 비행하다가 탄약을 투하하거나 다른 항공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만 노출하는 능력,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너블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들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항공기와 조종사들이 지면 충돌로 희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냉전 시대의 전술이며 베너블이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런 전술을 숙달했습니다. 미국도 1990년대에 포기했던 이런 전략들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년 남짓 만에 학생들이 F-16 운용에서 이제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년 후 우크라이나는 F-16으로 더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까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최전선 교전에서 나토의 전술 매뉴얼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그 조종사 중 한 명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해외에서 배운 전술은 우리가 겪는 전쟁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전술들이 과거 파트너들의 전쟁을 기반으로 했고 이번 전쟁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나토 전술 매뉴얼이 수적 우위와 기술로 제공권 장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술은 충분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러시아에서 제공권을 만들 만큼의 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다시 한번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항공 플랫폼에 대해 처음 배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어떻게 파괴할지, 드론을 어떻게 격추할지, 그리고 방공망에 의해 격추될 위험 없이 적촉선 근처에서 러시아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스스로 배워야 했던 것들입니다. 서방에서 받은 훈련은 그들의 지식의 전부가 아니라 기초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영상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월부터 인터넷에 퍼진 이 영상은 겉보기엔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F-16에 격추되는 장면입니다. 당연하죠. F-16 전투기는 드론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나 잘 아는 이들에게 그 영상은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특별함을 잘 보여줍니다. 빠른 속도에서 반격 위험을 감수하며 이런 사격을 성공시키는 능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사격을 위해 저공 비행을 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입니다. 조종사가 무사히 살아남아 러시아 드론 격추 기록을 하나 더 올리려면 많은 것을 동시에 해내야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듯 평범한 사격이 아니며 정말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우크라이나가 F-16을 받은 직후 바로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2025년 9월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가 샤이드 드론을 격추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어려워 이 영상은 최근 공개된 영상만큼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도 흔들리고 촬영자도 겨우 상황을 담았습니다. 또한 F-16 전투기는 더 높은 고도에서 작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모든 게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F-16이 날아가고 러시아 드론은 먼지로 변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런 F-16 운용이 이제 적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순항 미사일과 드론 1000건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공대공 미사일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했다면 수백만 달러 상당의 탄약을 썼을 겁니다. M61은 2월뿐 아니라 대부분 교전에서 주 무기로 선택된 게 확실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항공전력 격추를 달인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위험을 잘 알며 뛰어난 실력을 갖췄습니다. 2월에는 한 조종사가 1년 넘게 해오던 일을 수행하는 모습이 드물게도 카메라에 담겨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년 만에 1000건의 공중 격추를 기록했으니 2026년 말까지 2000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항공기와 조종사가 우크라이나의 대러 방어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F-16을 방어에만 쓴다고 믿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전투기로 지상 목표를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2025년 11월 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미르나라드를 공격하던 러시아군을 함정에 유인한 뒤 연계된 반격의 일환으로 F-16 전투기를 투입해 큰 타격을 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르나라드에서 어떻게 지옥을 쏟아부었는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더 밀리터리 쇼에 꼭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